서울 강남 한복판. 그날 밤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내 인생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 줄 알았다. 남편은 강남 지점의 은행 지점장이었고 나는 전업주부로 살림과 아이를 돌봤다. 결혼 초기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친구들 모임도 멀리하며 내 모든 시간을 남편과의 작은 천국에 바쳤다. 그 선택이 언젠가 후회로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이를 겨우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낯설 만큼 차가운 눈빛이었다. 말도 없이 내 쪽으로 서류 봉투를 던졌고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미 사인까지 돼 있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단지 짧은 한마디만 남겼다. 내일 아침 전에 이 집에서 나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불륜도 없었고 큰 싸움도 없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이는 3살. 열이 계속 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시어머니는 복도 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내가 알았다.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지갑엔 겨우 2만 원이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결혼한 후 연락을 끊었고 형제도 없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고 몇 명은 그냥 전화를 끊었다. 이해는 됐다. 내가 그동안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으며 살았으니까. 새벽 2시가 넘어서 나는 아이를 안고 서울 구로도 쪽으로 내려갔다. 익숙한 강남의 불빛은 이제 나에게 속하지 않는 풍경이 되었다. 아이가 아프고 기침을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찜질방도 만석이었고 모텔은 엄두도 못 냈다. 어딘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걸었지만 다들 문을 닫았거나 나를 경계했다. 일부는 문을 열고 나를 훑어본 뒤 그냥 문을 닫았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게 아니었다. 동정이 아닌 혐오였다. 결국 나는 한 공사장 근처 비어있는 구조물 밑에 몸을 뉘었다. 아이는 이미 기운이 빠져 조용했고 나는 손에 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몇 번이고 연락처를 넘겼다. 더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냥 이제 기대할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바닥은 차가웠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 밤 나에게 가장 두려웠던 건 고요였다.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 내가 만들었던 삶, 내가 믿었던 사랑,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그렇게 단숨에 사라졌다는 자각이 들었다. 내가 가진 전부는 품에 안긴 아이 하나뿐이었다. 날이 밝을 때쯤 한 명의 남자가 내 앞에 멈춰섰다. 더러운 작업복, 낡은 자전거, 손에 비닐봉지. 말투는 조심스럽고 표정은 단정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지 속 컵라면을 꺼내더니 작은 건물 쪽을 가리켰다. 그곳은 공사장 한편의 빈 경비실 같았다. 그는 그냥 말했다. 여기서 하룻밤 지내요. 밖은 너무 춥잖아요. 그 제안은 어쩌면 위험한 제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겐 선택지가 없었다. 공사장 안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하룻밤을 지냈다. 바닥은 시멘트였고 벽지는 뜯겨 있었으며 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하지만 적어도 바람은 막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천국 같았다. 그 남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아이가 깨어나도 그는 멀찍이 앉아 있었고 내게 말을 붙이지도 않았다. 라면 1개를 끓여 반쯤 나눠줬고 내가 감사하다고 말해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햇살이 건물 벽 사이로 스며들고 아이는 조금 나아진 듯 보였다. 그 남자는 어느새 작업복을 다시 입고 사라졌다. 방 한쪽에 라면 봉지 하나와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계속 있어도 돼요. 언제든 편할 때 나가도 됩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날 밤 내 인생에서 가장 무너졌던 순간에 만난 이 낯선 사람의 조용한 배려가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 그는 그냥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본 게 너무 오랜만이었다. 내가 원한 건 큰 것도 아니었다. 고작 바람을 막을 벽, 끓는 물 한 컵, 아이가 편하게 잠들 수 있는 바닥, 그리고 무심한 위로였다. 그 모든 걸 이 낯선 남자가 내게 줬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방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아이와 나는 그날 하루 더 머물기로 했다. 나는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도 집도 돈도 없었지만 적어도 숨 쉴 공간은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을 버틸 이유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를 안은 채 약국으로 향했다. 아직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고 기침도 계속됐다. 약국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해열제를 물었다. 약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포장된 약 몇 개를 건넸다. 나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7,000원을 꺼내 지불했다. 구겨진 지폐를 내미는 내 손을 바라보던 그 시선은 동정이라기보다 측은함에 가까웠다. 고개를 숙인 채 돌아오는 길, 나는 내 처지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실감했다. 공사장 쪽으로 돌아오니 어제의 그 남자, 조용히 컵라면을 내밀었던 남자가 작은 망치로 부서진 선반을 수리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건네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간신히 자고 있었다. 방은 여전히 퀴퀴하고 낡았지만 적어도 바람은 막아졌고 밤마다 쫓겨날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곳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여기 두고 밖에 나가지 말아요. 이 동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말투였다. 그 역시 그런 세상을 통과하며 살아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점심 무렵 그는 작은 봉지에 담긴 계란 2개와 김 1봉지를 건넸다. 라면도 1봉지 더 있었다. 그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지, 내가 요리할 수 있는지 그런 건 관심 없는 듯했다. 그저 필요한 것들을 놓아두고는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끓는 물을 올려 간단한 국을 만들었다. 오래둔 가스버너 위에 낡은 냄비, 최소한의 재료. 하지만 아이는 조용히 먹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물었다. 여기 혼자 사세요? 그는 짧게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전부터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바로 일했어요. 벌고 자고 다시 일하고 그냥 그런 삶이에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그게 나에겐 지금 가장 필요했던 존재였다. 나는 그에게 며칠만 더 여기 머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가 좀 더 회복되면 바로 나갈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때까지 있어요. 나 혼자 사니까 방은 넉넉하니까요. 그 후 며칠은 비교적 조용히 흘러갔다. 나는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끼니를 준비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일과가 끝나면 조용히 방 한켠에 앉아 뭔가를 읽거나 수첩에 메모를 하곤 했다. 가끔은 나에게 작은 선물처럼 식료품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불안했고 경계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를 조금씩 신뢰하게 됐다. 그는 나를 여자로 대하지 않았다. 안쓰러운 사람으로도 불편한 존재로도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와 아이를 하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또 감사했다. 어느 저녁 그는 차를 한 잔 내밀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주민등록상으로라도 결혼 등록하면 아마 집 구하기나 일자리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 제안은 결혼이 아니라 서류상의 절차였지만 그 단어가 주는 무게는 여전히 컸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형식적인 거예요. 나중에 정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 동정일까? 책임감일까? 아니면 그저 착해서 그런 걸까? 그러나 그의 눈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다. 결국 나는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 갔다. 등록증을 들고 아이를 안은 채 조용히 창구 앞에 섰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물었다. 이 남성분 주민등록은 이 지역이 없는데 괜찮으세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시작해야 했다. 서류 하나로, 이름 하나로 나는 새로운 삶의 입구 앞에 섰다. 돌아오는 길, 나는 등록증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과거에는 결혼증명서라는 서류를 액장에 넣고 거실에 걸어두었다. 이제는 그저 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그 종이를 받아들였다. 그 차이는 너무 컸고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재웠다. 아이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잠들었다. 그 작은 방에서 나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그 작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다. 그 남자, 이제는 이름도 알게 된 조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매일 아침 일찍 공사장으로 출근했다. 그는 언제나 작은 봉지에 식재료를 담아왔다. 계란, 두부, 라면, 가끔은 김치도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에게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건네고 나는 당연한 듯 그것들로 식사를 준비했다. 말은 없어도 서로의 역할이 조용히 정해진 듯한 감각.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곳을 임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당장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다. 아이가 아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하루 세 끼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전의 삶을 떠올렸다. 깔끔한 아파트,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남편이 정장 차림으로 퇴근하던 모습.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것이 진짜였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조노가 퇴근 후 방 안으로 들어와 작은 테이블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취직할 생각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아는 식당이 있는데 오후에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시간은 짧지만 일당을 괜찮은 편이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다. 다음 날 조노가 나를 데리고 구로역 근처의 한 백반집으로 향했다. 식당 아주머니는 내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다. 남편이랑 같이 살아요? 나는 당황했지만 조노가 대신 말했다. 등록된 부부예요. 아이도 있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살펴보더니 잘해봐요 라고 짧게 말했다. 그날부터 나는 오후 시간대 설거지와 청소 일을 시작했다. 일이 끝난 후에는 아이를 데리러 갔고 저녁이면 다시 그 낡은 방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어딘가 속이 가벼웠다.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으로 쌀을 샀고 분유를 샀고 작은 인형 하나를 아이에게 사줄 수 있었다. 내 손으로 만든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식당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남편 참 특이해요. 말도 없고 사람한테 관심도 없어 보이더니 애기 분유 산 영수증까지 챙겨 놓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잘 없는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조노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밤이면 아이를 재운 후 혼자 작은 테이블에 앉아 메모를 했다. 그날 있었던 일, 써야 할 돈, 벌어야 할 금액, 그리고 가끔은 조노에 대한 짧은 생각들도 적어내려갔다.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나와 아이에게 그토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나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착한 사람일 뿐일까?
어느 날 후 나는 다시 한번 주민센터를 찾았다. 아이의 보육시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마침 근처에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공석이 하나 있었다. 다행히 등록증과 주소지가 있어서 접수가 가능했다. 나는 아이를 등원시키고 식당에 출근하는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느리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존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안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무심코 펼쳐본 수첩 안에는 손으로 그린 건물 설계도가 있었다. 선은 반듯했고 메모는 기술적인 단어들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기초 설계 테스트, 일본식 주조라는 문구가 있었다. 순간 숨이 멎은 듯했다. 그저 단순한 공사장 일용직일 줄 알았던 그가 이런 세밀한 도면을 그릴 줄 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존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수첩을 조용히 돌려주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란히 앉아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건축학과 다녔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중퇴했어요. 그래도 공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밤마다 인터넷으로 강의 듣고 책 보고 직접 도면 그려봤어요. 언젠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존호는 그저 조용한 일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꿈을 꺼내기까지 수년을 버텨온 사람.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던 사람. 나는 그날 밤 존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처음으로 그 단단함 속에서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우리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이곳이 도달했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비록 법적인 부부였지만 마음은 아직 그만큼 따라가지 않았던 나에게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존호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조용한 존재감이 내 삶의 한 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를 나와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조용한 귀갓길이었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횡단보도.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우리 집 근처로 들어서려는 순간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조용히 골목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너무도 익숙한 사람이었다. 바로 내 전 남편, 성재였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언제나처럼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내 거처를 훑었다. 허름한 외벽, 가느다란 철문, 창문 앞에 놓린 빨래. 그리고는 나를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결국 이런 데서 살게 됐네. 네가 선택한 인생치고는 딱 어울린다. 나는 아이를 뒤에 세우고 조용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무슨 의도로 찾아온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그와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존호였다. 그는 평소처럼 말없이 다가와 내 옆에 섰다. 표정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곳은 제 집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성재는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고 이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다시 차로 돌아가 문을 세게 닫고는 그대로 떠났다. 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가 알던 성재는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난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재가 보여준 태도도 존호의 반응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성재가 존호를 마주했을 때 보인 그 미묘한 위축된 태도가 의아했다. 그는 존호를 단순한 현장 일용직으로 생각하고 비웃으려 했지만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마치 존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며칠 후 나는 존호가 전화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조는 명확하고 단정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지만 존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기술적인 용어가 대화 속에 흘러나왔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듯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시작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단순히 꿈을 접지 못한 옛 건축학도인 줄로만 알았지만 그 이상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세계 어딘가와 연결돼 있었고 나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조노 씨, 가끔 그쪽 세계 사람 같아요. 그는 웃지도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쪽 세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그쪽에 있었죠. 하지만 이젠 여기입니다. 공사장 바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밥 먹고 자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 대해 조금 더 말했다.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던 이야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남은 빚을 정리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설계에 참여했던 대형 프로젝트에서 기술 자료 유출 문제가 생기면서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 쓴 일까지. 나는 들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가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깊고 복잡했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동정을 바란 적도 없고 억울함을 토로한 적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다시 시작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저 착한 사람, 조용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겨를기와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는 내 삶과 그 삶이 겹쳐진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조노가 퇴근 후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 공사장 옆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설계 쪽이 아니라 현장 기술 담당이지만 조건은 괜찮아요. 조금 멀긴 해도 출퇴근 가능해요. 나는 멍하니 몸을 풀었다. 나는 말못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 내가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설레임도 아니고 감정의 경랑도 아니었다. 단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묘한 안정감. 그게 사랑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단순한 은인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금세 잠들었고 방 안은 조용했다. 나는 조노가 아끼는 수첩을 정리해 선반에 올려두면서 아주 작은 결심을 마음속에 새겼다. 나도 이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다. 과거를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 그 사람처럼 나도 이 사람의 내일에 힘이 되고 싶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저녁이었다. 나는 식당에서 퇴근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집으로 돌아왔고 방 안 공기는 조용하고 익숙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나는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조노는 새로운 현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사람을 그냥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작은 저녁상을 준비하고 아이에게는 좋아하는 계란찜을 해주었다. 조노가 오기 전 나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말을 연습했다. 식사 같이 하실래요? 혹시 다음에도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입 밖에 나올 수 없었다. 나는 단지 오늘 하루, 이 저녁만이라도 함께하고 싶었다. 해가 완전히 진 저녁 8시쯤 조노가 도착했다.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고 그는 쑥스럽게 말했다. 잠깐 밖에 다녀왔어요. 이거 아이 간식이에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말은 없지만 매 순간 나와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앉히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평소와 같은 반찬, 평소와 같은 밥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특별했다. 식사 후 조노가 주섬주섬 가방을 뒤적였다. 그리고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나는 놀라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다이아도 장식도 없는 은색의 얇은 반지였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청혼이 아니에요. 무언가 약속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태까지 있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반지 하나에 담긴 존호의 시간과 마음, 그 모든 것이 너무 묵직했다. 그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다면 내가 옆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천천히, 괜찮을 때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간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가 내 아픔에 그렇게 조심스레 다가온 적이 없었다. 대부분은 무시하거나 동정하거나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존호는 달랐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그저 내가 나답게 설 수 있도록 옆에 있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존호에게 나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 남편에게 당한 무례, 시댁에서의 모멸, 그리고 아이와 함께 거리에서 밤을 보내던 그날까지. 그는 묵묵히 들었다. 어떤 판단도 없이, 어떤 반응도 없이, 단지 내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조용히 있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살아남았고 아이를 지켜냈고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 위로는 이런 것이구나. 위로는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조용한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처음으로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반지를 손에 끼지 않고 조심히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너무 조심스럽고 두려웠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반지를 받아들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이 도시락을 챙기고 존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존호는 출근 전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고 나는 가끔 그에게 도시락을 쌌다. 서로의 하루를 묻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피곤함을 알아주는 눈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온기가 나를 점점 안심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식당에서 일하는 중 사장님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존호 씨 사실 예전에 우리 건물 전체 설계 도면을 만든 사람이란 얘기 들었어요.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나는 놀랐다. 그 사실을 존호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저 평범한 일용직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남들이 알아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더욱 그가 궁금해졌다. 그가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겪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그 모든 걸 감추고 살아가는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존호에게 나는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조용히 사는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크게 살아보려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처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나답게 사는 게 좋아요. 나는 그 말이 이해됐다. 나도 그랬으니까. 보여지는 삶에 집착했던 시간, 남들의 시선으로만 살아가려 했던 나.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이제는 나도 존호처럼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살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서랍 속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조용히 끼웠다.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 몰래. 그건 시작이었다. 내 삶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연결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연결이 오래가길 바랬다. 서두르지 않아도 좋았다. 이 조용한 시작이 언젠가 우리만의 단단한 집이 되길 바랬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다. 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부엌 구석 바닥 타일 하나가 약간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았던 자리였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조심스럽게 타일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나왔다. 상자는 먼지와 시멘트 가루에 덮여 있었고 열쇠 따위는 없었다. 나는 그대로 상자를 꺼내 닦은 후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빛이 발해 있었고 그중 한 장엔 젊은 시절의 존호로 보이는 남자가 웃고 있었다. 옆에는 부모로 보이는 두 노인이 함께 서 있었다. 그 장면은 평범했지만 뭔가 울컥하게 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편지. 존호의 손글씨였다. 이 편지를 당신이 찾게 될지 혹은 절대 보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나에 대해 다 알게 되어도 떠나지 않을 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 이 편지를 보길 바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손을 멈췄다. 이어지는 내용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존호는 자신이 과거에 수감되었던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놓고 있었다. 폭행치사 혐의로 3년형을 살았다는 것. 하지만 그건 자신의 죄가 아니라 형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일이었다는 것. 당시 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세상에서 도망치듯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고 했다.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도 더 이상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편지를 다 읽고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충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다. 오히려 왜 그는 늘 조심스러웠는지, 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다. 단지 세상에 외면했던 한 사람일 뿐이었다. 존호가 귀가했을 때 나는 거실에서 상자와 편지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그는 상자를 보자마자 한참을 멈춰 섰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언젠가는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나는 상자를 조심히 그의 쪽으로 밀었다. 왜 지금까지 혼자 다 감당했어요?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동안 그가 정리해둔 재료비, 공사 노트, 도면 스케치, 메모들. 그 안에는 그의 성실함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요. 나는 받고 믿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긴 시간을 보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과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내 마음도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니었다. 며칠 후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그에게 도시락을 싸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편지에 써있던 이야기 나도 간직할게요. 대신 우리 둘 다 다시는 그걸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더 이상 감출 것도 도망칠 것도 없어요. 그 이후 존호는 더 이상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식당 아주머니에게도 현장 동료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정직하게 설명했고 다들 처음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존호는 내가 알던 그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위에 새로운 길을 차분히 쌓아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아이도 점점 밝아졌다.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가끔은 존호를 아빠라 부르기 시작했다. 존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 부름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존호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진짜 내 손으로 뭔가 만들고 싶어요. 남의 공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이름에 된 무언가. 나는 그의 옆에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뭐든 함께 해요. 이제 나 혼자서 뭐든 하긴 너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는 웃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과거는 무겁고 깊었지만 이제 앞에 놓인 미래는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해질 수 있다고. 서로다 서로의 시간을 알아주고 견뎌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 오후 조노의 형이라는 남자가 공방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낯선 얼굴에 당황했지만 문 밖에 한참을 서 있던 그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을 때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조노, 여기 있나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엔 망설임이 가득했다. 나는 공방 안에서 조노를 불렀다. 조노는 그를 보자마자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조노가 조용히 물었다. 왜 이제야 왔어요? 형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건 네가 가져야 할 거라 생각했어.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조노에게 내밀었다. 조노는 그것을 받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았다. 형은 봉투를 조노의 발밑에 내려놓고 말했다. 부모님이 남긴 땅, 내가 이름만 올렸었는데 이젠 네가 가져. 난 이 나라 떠날 거야. 다시는 안 나타날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조노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어들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양도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위치는 서울 외곽의 어느 구도심. 넓지 않지만 괜찮은 땅이었다. 이미 정식 양도 절차가 끝난 상태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형이 나타날 줄 몰랐어. 그렇게라도 정리하고 싶었던 걸까? 솔직히 아직 용서하진 못하겠어. 하지만 받아야 할 건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그 땅으로 뭐 하고 싶어요? 조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 공방 더 크게 만들고 싶어. 그냥 가구만 파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곳. 나처럼 한 번 넘어졌던 사람들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해보고 싶어.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조노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조용히 옆을 지키는 사람. 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럼 같이 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 주 주말 현장을 보러 갔다. 오래된 가정집과 창고가 붙어있는 공간이었다.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했고 햇볕이 잘 들었다. 조누는 땅을 천천히 둘러보며 작은 메모장에 뭔가를 그려나갔다. 공방의 구조, 강의 공간, 작은 전시장,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휴게 공간까지.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었다. 이듬 주 우리는 중고 장비를 알아보고 전기와 수도 공사를 시작했다. 조노는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나는 낮에는 식당, 저녁엔 공방 준비를 도왔다.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녔고 오후면 공방 뒷마당에서 친구들과 놀았다. 바쁘고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다음 주가 궁금했다. 공방이 완성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페인트 칠은 친구들과 함께 했고 작은 간판은 조노가 손수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이름은 공작소 다시였다. 의미는 단순했다. 다시 시작한다는 뜻. 다시 배우고, 다시 만들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 개업날, 우리는 이웃들을 초대했다. 식당 아주머니는 직접 만든 떡을 들고 왔고 조노의 옛 동료였던 현장 감독은 커피 머신을 선물로 보냈다. 아이는 손님들을 향해 우리 아빠가 만든 의자예요 라고 자랑했고 나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조용히 흐뭇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조노는 나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은색 체인에 조그마한 나무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에는 미, 신뢰라고 새겨 있었다. 조노는 말했다. 당신이 날 믿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믿음 계속 간직해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걸이를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 사람과 이 공간, 그리고 우리의 새 시작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 이후 공방은 천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SNS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몇몇 지역 매체에서 소개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불안하고 움츠러든 얼굴이 며칠 만에 환해지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배우는 사람들. 그들의 변화를 보며 조노는 더없이 행복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내 안에 남아있던 상처도 서서히 옅어졌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여자, 이혼녀, 아이만 있는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조노와 함께 공방을 운영하는 공동대표였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둘만의 작은 약속을 나눴다. 대단한 결혼식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다. 단지 공방 마당에서 아이와 몇 명의 친구들 앞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다시는 숨지 않기로. 어떤 과거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서로를 지키기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며 이렇게 속삭인다. 오늘도 다시 잘 살아보자. 그날 저녁,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를 나와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조용한 귀갓길이었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횡단보도.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우리 집 근처로 들어서려는 순간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조용히 골목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너무도 익숙한 사람이었다. 바로 내 전 남편, 성재였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언제나처럼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내 거처를 훑었다. 허름한 외벽, 가느다란 철문, 창문 앞에 놓린 빨래. 그리고는 나를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결국 이런 데서 살게 됐네. 네가 선택한 인생치고는 딱 어울린다. 나는 아이를 뒤에 세우고 조용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무슨 의도로 찾아온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그와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조노였다. 그는 평소처럼 말없이 다가와 내 옆에 섰다. 표정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곳은 제 집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성재는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고 이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다시 차로 돌아가 문을 세게 닫고는 그대로 떠났다. 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가 알던 성재는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난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재가 보여준 태도도 조노의 반응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성재가 조노를 마주했을 때 보인 그 미묘한 위축된 태도가 의아했다. 그는 조노를 단순한 현장 일용직으로 생각하고 비웃으려 했지만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마치 조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며칠 후 나는 조노가 전화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조는 명확하고 단정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지만 존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기술적인 용어가 대화 속에 흘러나왔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듯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시작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단순히 꿈을 접지 못한 옛 건축학도인 줄로만 알았지만 그 이상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세계 어딘가와 연결돼 있었고 나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조노 씨, 가끔 그쪽 세계 사람 같아요. 그는 웃지도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쪽 세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그쪽에 있었죠. 하지만 이젠 여기입니다. 공사장 바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밥 먹고 자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 대해 조금 더 말했다.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던 이야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남은 빚을 정리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설계에 참여했던 대형 프로젝트에서 기술 자료 유출 문제가 생기면서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 쓴 일까지. 나는 들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가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깊고 복잡했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동정을 바란 적도 없고 억울함을 토로한 적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다시 시작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저 착한 사람, 조용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겨를기와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는 내 삶과 그 삶이 겹쳐진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존호가 퇴근 후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 공사장 옆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설계 쪽이 아니라 현장 기술 담당이지만 조건은 괜찮아요. 조금 멀게 내도 출퇴근 가능해요. 나는 멍하니 몸을 풀었다. 나는 말못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 내가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설레임도 아니고 감정의 경랑도 아니었다. 단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묘한 안정감. 그게 사랑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단순한 은인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금세 잠들었고 방 안은 조용했다. 나는 존호가 아끼는 수첩을 정리해 선반에 올려두면서 아주 작은 결심을 마음속에 새겼다. 나도 이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다. 과거를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 그 사람처럼 나도 이 사람의 내일에 힘이 되고 싶다. 아무 조건도 없이.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담겨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처받은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려는 용기,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의 조용한 진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삶이 아무리 무너져 내린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누군가의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응원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결국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곁에 머물러주는 관계 안에서 다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로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그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전하며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을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두의 삶에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